혹시 요즘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유독 허전하게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더 깊고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전 같으면 그냥 흘려보냈을 말도 괜히 마음에 꽂히고 어쩌다 연락 온 사람에게 괜히 마음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 참 따뜻하지만 그 마음을 틈타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요, 외로움을 달래려다 오히려 후회하게 되는 내 집에 절대 들이면 안 되는 사람, 집 초대 기본 원칙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으로 사람 등급 매기기는 인간 딱 한 번 초대했을 뿐인데 그 후로 그 사람 말투가 슬쩍 바뀝니다. 집이 생각보다 넓더라. 냉장고에 반찬이 많던데 거기서 사시니까 뭐 여유는 있겠네요. 처음엔 칭찬 같죠. 근데 이상합니다. 그 말 속에 경계가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보면 질투합니다. 괜히 잘난 척 하는 것 같아. 쟤는 우리랑 달라. 우린 그냥 소박하게 살아. 거리두기 시작입니다. 당신은 모르는 사이 그 사람 머릿속에서 너는 나보다 위라는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그리고 관계는 삐걱이기 시작하죠. 또 어떤 인간은 반대로 당신 집이 평범하거나 소박하면 슬쩍 깔아보려 듭니다. 이런 구조도 있네요. 요즘엔 이런 거 잘 안 쓰던데 저희 집엔 이사할 때 다 바꿨거든요. 말투는 웃고 있는데 속마음은 계산 끝난 눈빛입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래다. 이 집이면 뭐 조심할 필요 없겠네. 질투든 무시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집을 보고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질투하면 멀어지고 무시하면 올라타려 하고 결국 둘 다 독입니다. 실제로 텍사스대 고슬링 교수의 실험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사람은 얼굴도 안 보고 그 사람의 방만 봐도 성격, 자존감, 생활 수준까지 대부분 맞춘다고 했습니다. 책이 쌓여 있으면 지적인 척 하지만 복잡한 사람, 냉장고가 정리되어 있으면 자기 관리 철저한 타입, 향초나 장식이 많으면 감성 팔이 잘하는 스타일, 즉 집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말없이 보여주는 진짜 자기 속에서 같은 인생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 중에는 그 정보로 당신을 질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보로 당신을 깔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인 사람이 질투에 불타거나 내려다보는 눈빛으로 변했다면 그건 사람을 초대한 게 아니라 심사위원을 앉혀 놓은 겁니다. 이럴 땐요, 이렇게 딱 정리하세요. 내 삶은 내 평가판이 아니다. 내가 만든 공간이지 당신의 질투심이나 우월감 휘두르라고 만든 무대 아닙니다.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는 인간이라면 현관 앞에서 인연도 같이 내보내세요. 두 번째, 한 번 들렸더니 눌러앉는 사람. 아유, 집이 너무 따뜻해서 가기 싫다. 내가 자주 오면 심심하지도 않으시잖아요. 이런 말 듣기 좋으라고 던지는 농담 같죠. 근데요, 그 웃음 뒤엔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나 오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선전포고, 처음엔 커피 한 잔, 다음엔 밥 한 끼,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그 사람 손에 슬리퍼가 들려옵니다. 오늘은
그냥 눕고 싶다 하더니 소파에 벌러덩 눕고 다리 꼬고 TV 채널 돌리고 심지어 양말 벗고 발 올립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니 냉장고 문을 팍 엽니다. 반찬 꺼내 드시려던 거 제가 꺼내 드릴게요. 그러고는 김치통 뚜껑 열고 냄새 맡고 물김치 한 국자 떠서 에이 시원하다 하고 마십니다. 이 사람 손님 아닙니다. 생활 침입자입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눈치 안 봐도 되죠. 뭐 어때요? 편한 사이인데 나야 뭐 여기가 제일 편해. 근데요, 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무례한 겁니다. 남의 집에서 냉장고 여는 순간 그 사람은 선 넘은 겁니다. 당신은 그저 한 번 초대한 거지만 그 사람은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집니다. 하루 이틀 오던 사람이 일주일에 3번, 그러다 매일 오고 어느 날은 당신보다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올 기세, 심지어 당신이 안 보이면 이럽니다. 어제 왜 안 계셨어요? 전화는 왜 안 받으셨어요? 이쯤 되면 손님이 아니라 감시자입니다. 무서운 건요, 초대한 사람이 나인데 왜 내가 눈치를 보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불편한데 거절하지 못하고 화가 나는데 말은 못하게 되는 상황. 이게 생활 침입의 무서운 지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평온을 침범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시선 하나 없이도 당신의 평화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초대는 선물이지 통행권이 아닙니다. 한 번의 호의가 당연해진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침입자입니다. 이럴 땐요, 눈치도 예의도 생각하지 말고 딱 말하세요. 자주 오시니까 솔직히 좀 피곤해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딱 이 정도면 됩니다. 예의는 지키되 경계는 분명하게. 냉장고 열고 소파에 눕고 TV 돌리는 그 사람, 당신의 삶을 살금살금 잠식하는 불청객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불쑥 찾아오기 전에 관계도 방문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3번째, 말이 긴 사람은 결국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정숙 씨 아들 이번에 뭐 잘못됐다며. 그 집 며느리는 원래 싸가지가 없었잖아. 그런 결혼은 원래 오래 못 가. 내가 진작에 그랬지. 처음엔 그냥 수다라고 생각했죠. 근데요, 그 수다가 당신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교회, 요양시설, 이런 공간은요, 사람보다 입이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한 말이 다음 날엔 이름이 붙고 그 다음 주엔 기사가 되고 한 달 뒤엔 당신 이야기처럼 퍼집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분명합니다.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걔는 마리아로 시작해서 나는 잘 몰라로 말을 끝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 터뜨려 놔요. 나는 들은 얘기만 한 거야. 그 얘기를 내가 만들었겠어? 책임은 절대 안 져요. 근데 피해는 당신이 다 봅니다. 이 사람은요, 늘 남 얘기하면서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누굴 욕하면서 편을 만들고 그 편으로 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당신이 옆에 앉아만 있어도 이미 공범입니다. 소문은요, 폭탄이 아닙니다. 가스입니다. 티도 안 나게 퍼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게 구석구석 번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의 중심에 당신 이름이 섞입니다. 실제로요, 소문 때문에 수십 년 살던 아파트를 떠난 분들, 경로당, 교회 발길 끊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처음엔 그냥 말 많은 사람이었어로 시작됐습니다.
이럴 땐요, 딱 이렇게 하세요. 말 많은 사람 옆에선 웃지 마세요.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절대 맞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의도하든 아니든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한 순간 그 말은 당신 입으로 옮겨 붙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입을 단정히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인격을 지켜낸다. 말 많은 사람보다 말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당신의 평온을 지켜줄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 형님 믿고 한 번만요. 그 말 지갑부터 열라는 뜻입니다. 형님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좋은 기회예요. 이번 주 안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투자, 보험, 건강식품, 후원, 기부, 선교, 말은 거창하고 포장은 화려합니다. 근데 핵심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열나는 얘기입니다. 저는 남한테 이런 말 안 해요. 가족처럼 생각해서요. 이건 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을 파고들죠. 근데요,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은 돈 얘기부터 안 꺼냅니다. 오히려 돈 얘기 나오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하고 조심합니다. 왜요? 정말 아끼는 사람한텐 돈이 끼는 순간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다릅니다. 신분, 믿음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면서도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돈줄, 한탕, 잠재 고객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항상 계산기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 연세, 여러분이 사는 동네, 집이 자기 소유인지, 연금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통장에 얼마쯤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말을 거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지인 추천이나 신앙 공동체로 접근한 케이스였습니다. 사람을 이용해 돈을 빼가는 구조죠. 그리고 피해자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근데 중요한 건 도와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잃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그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는 실패해도 되지만 관계는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처럼 느껴지셨나요? 그럼 더더욱 돈 얘기하는 순간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딱 이렇게 하세요. 형님이니까 믿고라는 말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마무리 지으세요.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돈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공짜 치즈는 오직 쥐 덫에만 있습니다. 이득처럼 보이지만 한 발 잘못 디디면 여러분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건 여러분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그 말 여러분 마음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살다 보니 기댈 데가 없네요. 이런 말 들으면요. 처음엔 마음이 갑니다. 어디든 기대고 싶은 마음, 살다 보면 누구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밥은 드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말씀이라도 하세요. 자연스럽게 손 내밀게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손을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잡은 손에 체중까지 실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약한 사람입니다. 항상 피해자이고 항상 세상이 나를 못 알아준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말이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은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꼭 밤늦게,
이야기는 항상 부정적이고 무겁고 만나면 눈물 섞인 넋두리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피하려 하면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저한텐 이제 누구도 없어요. 그럼 저는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이쯤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돕고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의 인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주는 것 그 자체는 나쁠 게 없습니다. 근데요, 그게 한 방향일 땐 이미 관계가 아니라 감정 착취입니다. 마음은 나눌수록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계속 주고 있다면 그건 나눔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이다. 여러분의 따뜻함은 그 사람의 구멍을 메우기엔 끝도 없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결국 지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이럴 땐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감정에도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마음, 누군가의 무게로 짓눌리게 두지 마세요. 이 5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다정한 얼굴로 들어오지만 여러분의 삶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문 앞에서 웃지만 들어오고 나면 여러분의 에너지, 돈, 감정, 평온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집에 들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정 때문입니다. 외로워서, 고마워서, 그래도 사람인데 싶어서 그런데요. 관계는 정으로 여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우리만의 솔루션, 초대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들이기 전에 이 집은 나만의 성이라는 걸 먼저 각인시키세요. 2달 전 영희 씨는 아파트 옆집 분을 처음으로 집에 초대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인사만 드렸지 얼굴도 못 봤네요. 말이 좋아, 차 한 잔, 실제로는 2시간 넘게 앉아 수다를 떨다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커피 있으려나? 이 방은 뭐 하는 방이야? 하며 안방 문을 슬쩍 열어보질 않나? 어머, 이건 어디서 샀어? 하며 장롱문을 벌컥, 냉장고는 열자마자 물 대신 요구르트를 꺼내 마시고 심지어 식탁 위에 놓아둔 우편물까지 집어드는 겁니다. 영희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점점 내가 집 주인인지 손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친절이 나중엔 내 공간을 내어주는 통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들이기 전에 이 집은 나만의 성이다라는 경계부터 분명히 해두셔야 합니다. 여긴 아무나 드나드는 데가 아니에요. 저는 집에 사람 잘 안 들입니다. 이런 말 미리 해두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거절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거절은 나중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을 여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경계 없이 드린 초대 한 번. 그땐 그냥 한 번쯤 괜찮을 줄 알았지. 하지만 기억하세요. 초대는 한 번이고 침범은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2번째, 초대는 단 한 번 격식 있게 하세요. 소영 씨는 책을 좋아합니다. 지난 겨울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몇 번 모임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책 이야기도 나누며 조금씩 친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상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집에 책이 많을 것 같아요. 커피 한잔 하면서 책도 좀 구경하고 싶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분위기도 좋고 믿을 만한 사람 같아 한 번쯤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영 씨는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손수 만든 쿠키에 따뜻한 허브티, 간결하지만 멋스러운 테이블 세팅, 창문 너머 햇살이 잘 드는 시간에 맞춰 커튼을 걷고 잔잔한 재즈 음악까지 틀어두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상대도 만족한 듯 집을 나서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 이런 분위기에서 대접받으니 괜히 몸이 조심스러워지네요. 괜히 책도 조심스럽게 넘기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격식 있는 초대는 경계를 세우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음식은 간결하게, 복장은 편안하지 않게, 대화는 과하지 않게, 너무 깊지 않게, 집안도 너무 드러내지 말고 거실까지만. 이 집은 아무나 드나드는 공간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스스로 기준이 분명하구나. 이런 인상을 단 한 번 단단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딱 한 번만 한다는 것.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분위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나 또 놀러 가도 돼. 지난번엔 안방이 어떻게 되어 있었더라.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죠.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절은 적당할 때는 품이지만 지나치면 경계심을 허문다. 그렇습니다. 격식 있는 초대는 사람을 거절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진짜 관계를 불편함 없이 오래 가게 하기 위한 작은 장치입니다. 한 번 정성껏 품위 있게 그 한 번으로 관계의 테두리를 단단히 그려두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굳이 또 부르지 않아도 충분히 좋습니다. 세 번째, 정리된 공간으로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희선 씨는 사람을 집에 초대할 때마다 꼭 하루 전날 대청소부터 시작합니다. 바닥을 닦고 식탁을 비우고 냉장고 위에 쌓아둔 쟁반까지 치워놓죠. 겉으로 보기엔 그저 깔끔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그녀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간이 흐트러지면 마음의 경계도 무너지는 것 같아서요. 이 말은 단순한 깔끔함이 아니라 주인의식에서 비롯된 태도였습니다. 사람은요, 의외로 많은 것을 공간의 분위기에서 읽어냅니다. 정리가 잘 된 집에 들어가면 괜히 조심스러워지고 말 한마디도 정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물건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침대 위 이불이 그대로라면 슬그머니 소파에 다리를 올리거나 냉장고 문을 툭 하고 열어보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돈된 공간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반면 무질서한 공간에선 사적 행동과 경계 침범이 훨씬 쉽게 일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곧 무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식탁 위에 가족 사진과 책 한 권이 조용히 놓여 있으면 그 공간은 누군가의 삶의 중심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우편물과 리모컨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다면 그 공간은 아무렇게나 굴어도 되는 자리처럼 느껴지죠.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간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공간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지, 이 공간에서 저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모든 메시지는 말보다 먼저 공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점점 편해진다고 느껴진다면 말보다 먼저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제가 허용한 만큼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무언의 틈에서 침범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경계를 만들고 관계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언어입니다. 네 번째. 거절의 언어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지민 씨는 요즘 주말마다 고민에 빠집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집에서 모일까?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만 지민 씨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두 번은 좋았지만 매주 반복되니 집이 쉼터가 아니라 접대 장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민 씨는 최근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 우리 다음엔 카페에서 만나자. 더 편할 것 같아. 말투는 부드럽게, 메시지는 단호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 거절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거절입니다.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해서 얼버무리면 더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거절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리 말의 틀을 갖춰두면 그 순간 당당하고도 예의 있게 제 공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국 철학자 렐프 왈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이다. 내가 원치 않는 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 그 감각이 바로 경계입니다. 다섯 번째, 집보다 더 깊은 관계는 밖에서 쌓아가세요. 윤정 씨는 원래 사람을 잘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생일이면 케이크에 촛불까지 준비하고 힘든 일 있을 땐 집으로 불러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곤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친절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번 주엔 또 언제 갈까? 지난번엔 불고기였는데 이번엔 뭐 해줄 거야? 휴일마다 남의 일정을 맞춰야 하고 청소며 장보기며 마음의 여유는 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냉장고 속 반찬까지 남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윤정 씨는 마음이 꽤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식당에서, 밖에서의 만남으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친밀함은 그대로 이어가는 방식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적당한 거리라는 숨구멍이 필요합니다. 집은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공간이지 누군가의 방문을 준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집에 들여야만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간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거리에서 피어난다. 숨 쉴 여유를 주지 않는 친밀함은 결국 버거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숨 쉴 틈을 만들어 주세요. 진짜 좋은 관계는 그 틈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랍니다. 이 다섯 가지는 거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선은 더 분명해야 합니다. 그 선이 관계를 오래 가게 합니다. 사람을 집에 들인다는 건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제 마음을, 제 리듬을, 제 일상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는 호의가 아니라 경계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이지만
딱 한 번의 허용이 무례를 불러오고 그 무례는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커져갑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집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허락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작은 기준 하나가 여러분의 감정과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너무 많이 허용해 버렸다고 느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거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존중은 경계에서 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초대의 기준을 다시 세워보세요. 그 기준이 곧 여러분을 지켜주는 단단한 삶의 경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 말부터 하세요. 적의 마음도 얻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과는 첫 마디부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또 어떤 사람과는 이상하게도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달인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그 비밀은 복잡한 화술이나 화려한 언어가 아닙니다. 바로 이 한마디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깨우치면 낯선 이의 마음도 움직이고 새로운 인연도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화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고 진정한 매력을 발산하는 그 한마디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영희 씨는 요즘 손주를 돌보느라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식사 준비를 하며 종일 쉼 없이 움직였죠. 휴식의 순간은커녕 저녁이 되면 온몸이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의 담소를 나누는 모임에 나간 영희 씨는 지친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 손주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가끔은 제가 탈진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다른 친구들은 웃으며 그래도 손주 돌보는 즐거움이 있잖아 라고 말했지만 영희 씨의 눈빛은 여전히 고단해 보였습니다. 그때 한참 조용히 경청하고 있던 친구 민정 씨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영희 씨, 아무리 소중한 손주라 해도 본인의 시간도 절실히 필요하죠. 그 말에 영희 씨는 그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짐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죠. 민정 씨의 따스한 한마디는 영희 씨에게 제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는 깊은 위안을 선사했습니다. 그날 영희 씨는 민정 씨의 따뜻한 말 덕분에 다시 힘을 끌어모아 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가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 짧은 한마디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힘을 지닌 이유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품고 있습니다. 먼저 그럴 수 있어요는 공감의 위력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과 상황이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상대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를 뛰어넘어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마치 속삭이듯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존중받고 있어요. 당신은 결코 홀로가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말이 비판이나 판단의 그림자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상대방의 조언이나 충고보다는 진정한 공감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공감은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는 상대방의 말을 그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이해할 만한 것인지 인정해 줍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방어적인 자세를 내려놓고 더욱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감정의 정화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스트레스와 피로는 때로 상대방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한마디는 마치 긴장을 녹여주는 온기 가득한 차 한 잔과 같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며 대화의 안정감과 신뢰를 불어넣습니다. 좀 전 이와 같은 상황처럼 친구가 손주를 돌보는 일로 탈진해서 난 정말 너무 고되다고 말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웃으며 아이들이 사랑스럽잖아 라고 했던 순간과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조용히 말해줬던 순간의 차이를 떠올려 보세요. 전자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후자는 위로처럼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그럴 수 있어요는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인정과 동료애를 심어줍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 편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은은히 전달하면서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듭니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과중한 상황에서는 이 작은 표현 하나가 상대에게 막대한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림은 작은 일 같으나 실은 큰 일이다. 이 말은 작은 표현이 지닌 깊은 가치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럴 수 있어요는 짧지만 그 안에 무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관계의 온도를 따뜻하게 높여줍니다. 오늘은 이 따스한 말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해 보세요. 비록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 깃든 온기는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현우 씨는 마을 독서 모임에 꾸준히 참여해 왔습니다. 어느 날 토론 중에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작가가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점을 예리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잠깐의 정막이 흐르고 일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순간 자신의 의견이 시시한 것처럼 느껴져 머쓱해졌습니다. 그때 모임을 이끌던 선배 회원인 민수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현우 씨. 저도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덕분에 새로운 시각이 열리네요. 이 한마디는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환하게 켜는 것처럼 현우 씨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민수 씨의 진심 어린 반응은 현우 씨에게 자신감을 선사했고 다른 사람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이 가치 있는 것이구나라는 작은 깨달음이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죠. 심리적으로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같은 말은 단순한 칭찬 그 이상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의 의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마음의 벽을 허물고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한마디는 마치 상대의 생각에 빛을 비춰주는 스포트라이트와 같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내가 중요한 존재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되며 대화의 흐름이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모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드높이고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인정받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며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민수 씨의 한마디가 현우 씨에게 이런 긍정적인 화학 작용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단순한 말이지만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는 대화의 온도를 단숨에 높이는 마법 같은 위력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던진 말이 공감을 얻고 주목받을 때 더욱 큰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평범한 대화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바꾸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스스로를 낮추고 남의 지혜를 기리는 데서 시작된다. 이 명언은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그런 존중과 배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라는 말을 전해보세요. 이 작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도 곧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따뜻함이 대화의 온도를 높이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많이 배웠어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준노 씨는 회사 내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만큼 긴장했지만 발표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각자 피드백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호평이 많았지만 다른 부서의 팀장인 지훈 씨가 몇 가지 개선점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준노 씨는 조언을 들으며 약간 당황했지만 곧 그 조언이 깊이 있는 해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준노 씨가 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 한마디에 지훈 씨는 자신의 조언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그 순간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회의실의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준노 씨의 진심 가득한 반응은 지훈 씨에게도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라는 기분 좋은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뛰어넘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느낄 때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며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의 신뢰를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표현의 심리적 위력은 심오합니다. 단순한 칭찬을 뛰어넘어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의미 깊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신뢰가 쌓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을 더욱 활짝 열고 대화는 그만큼 활기를 띠게 됩니다. 저는 많이 배웠어요. 마치 상대의 생각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는 말과 같아서 상대는 내가 중요한 존재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되며 대화의 온도는 더욱 훈훈해집니다. 또한 이 말은 상대방에게 동기를 불어넣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조언이 타인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긍정의 선순환은 대화의 질을 높이고 서로 간에 진솔하고 풍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가르침을 즐거워한다. 이처럼 배움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는 인간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는 많이 배웠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단순한 감사 이상의 존경과 감사를 담아 전하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의견이나 조언을 들었을 때 저는 많이 배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긍정의 불씨를 지피고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 따뜻함이 여러분의 대화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힘들었겠어요?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힘들었겠어요? 저는 주말 아침부터 집안일에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의 옷을 세탁하고 밀린 청소를 하고 점심 준비까지 하느라 몸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거의 저물어 갈 무렵 남편인 준혁 씨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친 얼굴을 본 준혁 씨는 다가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힘들었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준혁 씨의 따뜻한 말은 저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고 내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준혁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말에도 일하고 오느라 정말 고되었겠어요. 수고 많았어요. 준혁 씨는 저의 말에 잠시 놀랐지만 곧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의 노고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돈독해졌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초월하여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인정받을 때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위로를 느낍니다. 이 말은 마치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주며 상대방에게 진정한 공감과 관심을 전합니다. 또한 힘들었겠어요는 상대방의 방어심을 낮추고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이끄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상대의 감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공간을 제공하며 대화에 깊이를 더해 줍니다. 공감의 위력은 대화를
단순한 정보 교환에서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으로 바꿉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처럼 상대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힘들었겠어요는 짧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고생과 노력에 공감하며 힘들었겠어요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치유하고 관계를 더욱 깊고 진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5번째, 저는 생각이 짧았네요.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저는 생각이 짧았네요. 저는 동네 주민회의에서 이웃들과 함께 새로운 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 저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방법도 정말 훌륭한데요. 만약 이렇게 하면 유지보수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순간 저는 잠시 멈췄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온화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짧았네요. 여러분 의견이 훨씬 더 실용적이네요. 그렇게 하면 모두가 더 편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의 반응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회의에 있던 다른 이웃들도 공감의 눈빛을 보내며 회의실에는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진심 어린 반응은 성숙함과 열린 마음을 드러냈고 대화는 더욱 활기를 띠며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생각이 짧았네요. 하는 말은 겸손하면서도 상대의 지적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낮추면서도 상대방에게 존중과 신뢰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누군가의 의견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대화는 한층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고 느낍니다. 이는 서로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저는 생각이 짧았네요 라는 말이 결코 자신을 작게 보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성숙하고 유연한 태도로 보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태도에서 배려와 깊이를 느끼며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저처럼 상대의 의견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모습은 오히려 호감을 주고 관계를 더욱 깊고 신뢰 있게 만듭니다.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비판을 받아들일 때 방어적인 태도를 벗어던지고 대화를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저는 생각이 짧았네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면서도 스스로를 성숙하고 발전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림은 작은 일 같으나 실은 큰 일이다. 이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깊이를 더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대화 중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저는 생각이 짧았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는 대화의 온기를 높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진솔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말이 여러분의 대화에 따뜻함과 성숙함을 더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해해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이해해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 나갔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웃음이 많던 여러분이 그날은 눈에 띄게 초조하고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여러분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아? 회사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집에서도 해결할 일들이 산더미야.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모두가 당황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이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진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아. 그 순간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단순한 위로나 형식적인 말이 아닌 깊은 공감이 담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파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내가 이 순간 홀로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었고, 그날의 모임은 모두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해해요 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초월하여 상대와 나 사이에 깊은 연결고리를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이 말 한마디는 마치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열어주는 열쇠처럼 작용해 상대방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죠. 사람들은 진심 어린 공감을 받을 때 진짜 내 편이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대화는 자연스레 더 진솔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저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는 단순한 말 그 이상으로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고 신뢰를 단단히 쌓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율곡 이는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핵심이며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따뜻함을 전하고 대화를 더욱 진솔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작은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공감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당신 덕분이에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최근 건강 문제로 병원을 자주 드나들며 마음이 무척 침울해져 있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저의 기운 없는 모습을 보고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때로는 집에 찾아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주가 흐른 후 저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도 호전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쬐고 있을 때 저는 친구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정말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방 안에서 혼자 앓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친구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본인이 힘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친구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보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관심이 친구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친구에게도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우정은 한층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훨씬 뛰어넘는 심오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존재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깊은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이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표현이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은은하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저를 위해 했던 작은 배려와 관심이 그저 의무나 예의가 아니라 저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소중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인정은 친구에게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긍정적인 자상을 심어주며 앞으로도 타인을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만듭니다. 또한 당신 덕분이에요는 관계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가시화하고 그 연결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알 때 그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저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친구에게 우리의 우정은 정말 의미 있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선사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이 표현의 아름다움은 또한 상호적인 긍정의 순환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겸손함과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며 자신의 인격을 높이고 감사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선행이 인정받았다는 기쁨으로 더욱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은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이야말로 인간됨의 근본이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덕목임을 강조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는 바로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장 진솔하고 따뜻하게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도움이나 배려를 받았을 때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깊은 보람을 심어주고 여러분의 관계를 한층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황금빛 끈입니다. 그 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닌 마음을 전하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대화에 따뜻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감동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저는 마음으로 쉬었습니다.